건강 사회복지론 11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강 아니고 두 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7장 가족 대상의 실천을 다루게 될 텐데 이번 주에도 뭐 교재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그 교재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알코올 중독 가족 대상의 그 영화에 관련된 내용을 좀 토막토막 내서 물론 뭐 다 볼 수는 없겠고 오프라인이라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짧게 중간중간에 내용을 볼 텐데요. 일단 뭐 진행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대상의 그 실천의 개념 교재의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래도 그 좀 보고 그 중간중간에 영화를 이제 적용해서 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있어서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은 물론 정신장애인만 그렇지 않고 장애인도 모두 그렇고요.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모든 경우가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지겹겠습니다만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한 명에 대한 심리 내면과 행동만 보진 않아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는데요. 이중적인 초점, 클라이언트 개인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또한 이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 건데, 이 환경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환경이 가족이죠. 물론 넓게 가족, 조직, 지역사회, 집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더 넓게는 역량 강화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에서부터 정책, 행정 뭐 다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족이고요. 특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또 정신장애인, 만성정신, 그중에서 특히 만성정신장애인과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돌봄의 첫 번째 기능은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것이 가족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감당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제 국가의 보호 부담에 대한 책임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상황에서 가족의 보호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적으로만 가족처럼 해줄 수는 없는 문제죠. 행정적으로 뭐 시간수로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케어는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케어를 한다고 국가 영역에서 뭐 이제 어떤 직원이 뭐 또는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활 보조인 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중요해요.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물종이지 무슨 뭐 그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죠. 유전자를 나누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그야말로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사회적 측면 모든 면에서. 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에 있어서도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에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에도 가족을 중심으로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재반 여건이 제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방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주로 만성 정신장애인이에요. 퇴원 후에도 계속 그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사실 쉽지 않게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퇴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질환이 아니어서 이것이 깔끔하게 완치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걸 억제하고 조정하고,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것이 그 증상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보호 역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족 중심의 보호는 대다수의 정신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지역사회 재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텐데 독립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족의 지원은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뭐 물론 그렇고요. 가족과 떨어져서 독립 생활 함에 있어서도 역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혼자 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가족의 지원이 아마도 뭐 이제 어머니가 반찬을 해준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죠. 정신장애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과거에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부담만 경험하고 정신장애인인 자녀는 가족에 부담만 주는 존재로 이해되었을 뿐 정신장애인 자녀가 가족에게 무언가 기여하고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장애인 분야 말고 그 지적장애인 분야에서 울펜스버거라는 학자가 이건 뭐 다 쓰진 않을게요. 울펜스버거라는 학자가 그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뭐 이렇게 그냥 짧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역할의 가치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가족의 부담만 주는 존재로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장애인, 정신장애를 포함해서 가족의 부담만 주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뭔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것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가진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고 직장을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자립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은 몰라요. 잘 나이도 뭐 정확히 모르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클래스는 만난 적도 없죠 지금. 난 그냥 이전 작년 2학기 학생들에 대한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간 그 여러분은 지금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립이 우선인 시기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에 관련된 어떤 책임 이런 건 아직 그 감당할 만한 나이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어버이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아주 뭐 일반적인 관례 중에 하나예요.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정신장애예요. 가끔 병원 입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직업 가지지 못하고 그 약을 먹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항상 몽롱한 상태로 있고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옆에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부담만 주는 기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가 안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버이날 이 자녀도 이렇게 다른 자녀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인 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들도 직업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항상 부담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날엔 같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들이 도울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인 생활이 이제 국가 보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역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아이디어를 주고 지지 격려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라고 할 수 있겠고 부담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식사를 사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또한 가족, 특히 양육 책임을 진 어머니를 정신장애 발병의 원인 제공자로 여긴 나머지 가족을 치료 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병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
이들의 변화와 치료를 위한 가족 치료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가족 치료 과정에서 배제했단 말은 좀 맥락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치료 과정은 개인 정신장애인 개인의 치료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 치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맥락이 어렵게 그 오해가 가능하도록 쓰여져 있는데 자 일단 양육 책임을 진 어머니를 정신장애 발병의 원인의 제공자로만 여긴 이것은 프로이트 이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돌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 양육자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엄마에게 자녀의 모든 심리사회적 장애의 원인을 돌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자폐장애가 정신장애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만 정신장애가 아니라 그 자폐성 장애도 정신적 장애에 일반적으로 범주에 포함시키고 DSM-5에는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폐장애 스스로 자자의 다들 패자 여러분들이 아마 장애인 복지를 따로 했으면 그 뭐 다 학습을 했겠습니다만 스스로 다들 패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타인과 또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한 가지의 장애라고 볼 수가 없어서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건 스스로 닫아 걸고 마음을 닫아 걸고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왜 1950년대까지 이런 장애가 왜 발생했는가를 누구한테 원인을 돌렸냐면 엄마한테 돌렸습니다. 엄마가 이 자녀를 키울 때 냉담하게 키워서 그러니까 보통의 엄마처럼 잘 놀아주고 웃어주고 했으면 자폐가 안 생겼을 텐데 엄마가 냉담하게 케어를 잘 안 해주고 젖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자폐성 장애가 됐다. 이런 학설이 주류였던 것이 프로이트 이후로 한 1950년대까지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양육 책임을 진 어머니를 정신장애 발병의 원인. 다른 정신장애도 마찬가지로 뭔가 엄마가 잘못 키워서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또 그 친절해졌다가 너무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현병이 생겼다거나 이제 이런 학설이었었던 건데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마의 영향력이 있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학설은 주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더 클 거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우세합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몰라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 원인 치료할 텐데 정확히 모릅니다. 자,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자 근데 현재의 주로 우세한 가설인 어떤 생물학적 유전적인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어떤 결함 어떤 원인 때문에 자폐성 장애가 생겼는데 자폐성 장애를 이 엄마가 키우다 보니 아이가 엄마는 웃어주려고 웃고 보통 엄마처럼 대하는데 아이가 웃어주지도 않고 아이 컨택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엄마 입장에선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들이 보기엔 이 아이에 대해서 냉담해 보이는 태도를 결과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과거에는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라고 봤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워서 자폐성 장애, 지금은 여기가 원인으로 봅니다. 자폐성 장애 어떤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생겼는데 자폐성 장애를 키우다 보니 엄마 입장에선 이게 교류가 안 되니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관심이 이제 그 보통의 엄마처럼 그런 방식의 반응이 나타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모든 양육 책임이 진 어머니의 정신발병의 원인으로 제공자로 여겼던 학설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배제하고 이것은 개인 치료 과정을 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병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의 변화와 치료를 위한 가족 치료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족을 전체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의 또 배경은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을 입원해서 치료를 하다가 물론 이제 현대적인 것 이전에 한 60년대 그 정도 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근데 치료진들이 보기에 가족들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너무 크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의 관점으로 보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면회를 와가지고는 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그 감정의 고조가 너무 심하다거나 또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냉담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정말로 과도하게 이건 보통의 가족들과 좀 다르더라라는 것을 치료진들이 발견을 하면서 이것이 그 개인의 심리 내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조의 가족의 어떤 특성의 그 결과로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가족 치료 분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그렇게만 여기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그 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의 구조가 문제가 돼서 정신 건강, 정신 병리적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셈이죠. 자, 가족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정신장애 분야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가족 치료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아주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족 치료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상담은 뭐 물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자, 시간이 벌써 오래됐네. 자, 그러나 이는 가족들로부터 불만을 사기한 요인이 됐고요. 이 엄마 입장에서 내가 원인이란 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데 가족 대상의 실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이제 가족 대상의 실천에서 가족은 병리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지원 체계로서 파악을 하고 가족 자체도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양육하고 케어하는 동안에 그동안 부담했을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족 대상 실천은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보호 부담을 덜어주고, 자, 보호 부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정신장애 발병이 더군다나 아동이나 청소년 초기부터 발생을 했다면 가족의 보호 부담은 훨씬 더 컸을 거고요. 또한 중년, 장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40대, 50대 돼도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호 부담은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방안으로서 가족이 가진 잠재력, 역량, 자원 등을 강조하는 강점 관점적 시각으로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족을 지나치게 문제 원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현대 그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정적 자, 제목을 좀 보면 반괄호 1번으로 교재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몇 개로 나누어서 이제 반괄호로 설명하고 있고요. 부정적 정서의 경험, 정신장애 발생은 무엇보다 가족에게 충격, 부정, 여기서 부정은 디나이얼, 아닐 거야 겁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정신장애라니, 우리 오빠가 정신장애라니, 뭐 이런 거에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괜찮아지겠지, 그런 겁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퀴블로로스라는 학자가 죽음,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 또는 장애 자녀가 발생했을 때, 선천적 장애 자녀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인 단계가 이제 5단계로 그 정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지 않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 아닐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고요. 자, 다음에 그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영화의 한 토막인데, 영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을 땐 꽤 오래됐어요. 한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핸드폰도 안 나옵니다. 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실 영어 원제는 When a man loves a woman이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인데 그걸 왜 여자를 빼고 그냥 남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검색을 하려면 다시 보기 이런 거에 남자가 사랑할 때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좀 진행하면서 볼 텐데 자, 여기서 지금 여자 주인공이 맥 라이언이라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꽤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의 아주 그 아이콘이었던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맥 라이언이고요. 물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맥 라이언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알코올 중독, 정신장애 중에 한 분야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는데 이미 알코올 중독에 진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술을 지금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어딘가에 숨겨놨었죠. 지금 어딘가에 숨겨놓은 이제 그 주방에 어딘가에 숨겨놨던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그걸 꺼내서 집안에서 마시면 또 가족들한테 걸릴까봐 밖에 나와서 먹는데요. 지금 이렇게 종이를 싸는 이유가 미국에선 법으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마시면 안 됩니다. 사는 건 되지만 마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문으로 둘둘 싸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길에서 술 마실 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조치 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겨놨던 술을 가지고 나와서 밤중에 충동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술 마신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야 유튜브에 그 차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해본 결과 1의 원본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단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 이상으로 어떤 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인데요. 일단 그 상황 파악을 뭐 이미 앞에 여러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첫 장면이 아니어서 이미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서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적응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내왔던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벌써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Well, everything's fine on the curb. Garbage compulsion, I feel much better now. Come on, baby, it's late. 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이고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에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 알코올 중독 아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그 인형 머리가 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역시 뭔가 집안에서 적절치 않은 상황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가정주부인 엄마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엄마가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ou're not going to Dana's. 잠깐만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방금 장면에서도 아이가 눈치를 보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You're not going to Dana's.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비언어적 측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학습에서 다루어졌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 이런 주제의 영화 같은 장면을 볼 때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정면으로 엄마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 자, 이런 표정으로 이게 비언어적으로 읽혀지면 바람직합니다. Case, I think we're gonna have to fill out one of those homicide reports for Felicia. She's soaking off her makeup. Oh. 이건 지금 그 어저께 밤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만취된 상황에서 만취까지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술이 덜 깬 이 맥라이언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I missed something? She didn't do her book report, so she can't go to Dana's. It's not due till Monday. I told you last night not to save it for the weekend. Good To morning. make sure that you did Good it.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First words out of our mouth. I think we have all we can handle right now with our coffee and our little spoon. 자, 이 장면이 그 조금 있다가 상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요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엄마의 역할을 아빠가 뺏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지금 양육에 관련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끼어들어서 마치 이건 이 맥라이언 입장에서는 내가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지금 이 남편이 뺏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남편의 입장에선 지금 아내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제대로 가정주부나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여긴 좀 조금 이따가 합시다. So, you go to Dana's, and the report gets done first thing Saturday and not last thing Sunday. Okay? What'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between me helping you do it and me pulling your lungs out through your belly button.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여러분 지겹게 들었겠습니다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요. 지금 이 남편은
아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엄마 역할을 지지격려하는, 물론 이것의 경계선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남편이 뺏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불안해 보이니까. 많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의 배우자는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또 역할도 양쪽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직업도 없고 이러면 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그야말로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다 하고 하여간 남편의 역할도 다 하고 아내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임상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아내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도 살아나올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결국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더욱더 의존적으로 되게 되는 상호 의존관계를, 병리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선 아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야지. 아이를 키우는 걸 뭐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더욱 키우는 그러한 상황에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임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라이언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뺏긴 듯한 뭐 혼자 하니까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죠. 자신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남편의 직업은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